지금부터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22년 SNU 산학협력 기술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행사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날씨가 부쩍 추워진 날에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환영의 말씀과 또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기술설명회는 IT 분야 기술 중심의 특별 세션으로 구성을 해서 이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이 국내외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뜻깊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가 이 서울대학교 연구진과 또 기업들의 협력 그리고 기술 창업 활성화의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곳에서 서울대학교 우수 기술들을 알아보고 또 현장 상담회를 통해서 기업분들과 연구진이 만나는 파트너링 행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품 기술 중에서 10개 기술 발표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를 통해서 또 출품 기술의 홍보와 잠재 수요 기업 간의 비즈니스 교류, 그리고 또 기술 협력,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더욱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최혜천 산학협력 단장님 모시고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먼저 바쁜 시간을 내어서 이번 기술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다수의 산업체 관계자분들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로 오늘 행사를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큰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술 발표와 파트너링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현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대학은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우수한 R&D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만한 고도화된 원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2회 기술 설명회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대응하고자 관련 핵심 산업인 레드바이오, 의공학, 바이오 분야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본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SNU 산학협력 기술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관련 분야가 재조명됨에 따라서 IT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대학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술 설명회는 우리 대학 보유 기술 중에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17건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SMK, 즉 세일즈 마케팅 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각 기술별 홍보 동영상을 전시하였으며 이는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발표할 10건의 기술 중에 7건은 추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기술 내용을 반복 시청하실 수도 있으니 행사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심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한 달간의 기업 매칭 결과는 오늘 이후 계속될 연구실과 수요 기업 간의 파트너링의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그간 지식재산권의 창출, 산업체 기술 이전, 실험실 기반의 기술 창업 등 우수 연구 성과의 확산과 실용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본교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 원천 기술의 개발과 산업체를 통한 기술 실용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무엇보다 우수 특허 발굴과 사업화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시키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가 기술 역량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혜천 당장님께서 개회사로 오늘 행사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또 교류하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더욱 의미가 깊다라는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기술 파트너링을 통해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2년 SNU 산학협력기술 설명회 첫 번째 기술 소개해 드립니다. 양자회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저장장치 시스템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이재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의 교수로 있는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할 기술은 뭐냐 그러면은 양자회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주제로 하는데 이때까지 저장 장치를 사용한 그 접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저비용으로 양자회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양자 컴퓨팅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역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제시를 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ICT 글로벌 기업들 구글이나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큰 팀을 꾸려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계산과학, 과학 시뮬레이션, 신약 분석 및 개발, 양자 보안 뭐 여러 군데서 이걸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존 여러분들이 그 하고 있는 컴퓨팅 그러니까 웹 서치나 이런 걸 대체하지는 않을 거고요. 데스크탑 그 컴퓨터를 대체하는 그런 대안으로 퀀텀 컴퓨팅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쓰는 GPU 가속기를 쓰고 있죠. 그것처럼 이 양자 컴퓨팅도 특정한 그 작업을 가속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 활발히 양자 플랫폼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지컬한 큐빗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퀀텀 컴퓨터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그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뭐 한 20개 정도는 쉽게 여러 사람들이 액세스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뭐 50개 큐빗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피지컬 스테이트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에러나 노이즈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양자 알고리즘 같은 걸 개발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이 되는 게 양자 회로 시뮬레이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면 그게 양자 회로로 표현이 되는데 그 양자 회로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양자 회로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공학하고 이 물리학 그러니까 큐빗 만드는 구현하는 그 기술 간에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하는데 그게 소프트웨어나 소프트웨어 스택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이야기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없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아직 많이 발전이 덜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게 이런 양자 회로 시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회로 시뮬레이션을 하려 그러면 큐빗의 개수의 지수적으로 그 스테이트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2의 50승 그러니까 50큐빗을 이야기를 하자면 2의 50승계의 엘리멘트를 가진 그런 벡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메모리에 저장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웬만큼 큰 메모리가 아니면 50큐빗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메모리 용량 때문에. 근데 저희들은 그 메인 메모리 DRAM 대신에 그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나 아니면 하드 디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하드 디스크를 액세스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드 디스크를 조금 더 적게 우리가 액세스해서 그 속도를 갖다 높일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주된 관건이고요. 저희가 이때까지 연구를 했던 게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 최적화하는 기술들을 전부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용해서 저희가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퀀텀 서킷 대규모 퀀텀 서킷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개발 단계는 시제품 제작하고 성능 평가,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어 오픈 소스로 사실 공개를 했습니다. 특허는 걸려 있지만,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군데 응용을 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양자 알고리즘 같은 거 개발할 때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큐빗짜리를 만들었다. 그럼 50큐빗 양자회로 시뮬레이터를 써서 그 기능을 검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특허가 있고요. 첫 번째가 그 저장 장치를 이용한 양자회로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한 특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저장 장치 시스템에 대한 그 특허입니다. 물리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특허고요. 그래서 핵심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사용하는 게 오버레이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3, 40년 전에 그 PC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테크닉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필요한 걸 갖다가 저장 장치에 들어 있는 필요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메모리에 필요할 때마다 올려 가지고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메모리 자체는 적어도 그 저장 장치에 비해서 적어도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만 올려서 계산을 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리 필요한 걸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이 여기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 얼마나 자주 올리는가, 그 횟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횟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첫 번째가 그 큐빅 퍼뮤테이션을 활용한 데이터 레이아웃.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 레이아웃을 잘 정의를 해서 블록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고, 여기 보이시는 게 그 이게 큐빅 스테이트라 그러면 4개의 큐빗이 있습니다. 지금 Q0부터 Q3까지 있는데, 얘들의 스테이트를 갖다가, 스테이트니까 2의 4승 16개의 그 엘리먼트를 가진 그런 벡터겠죠. 그 벡터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해야 빠르게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게 큐빅 퍼뮤테이션을 활용한 데이터 레이아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자 회로 자체를 우리가 분할을 해서, 저걸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양자 회로인데, 이 양자 회로를 갖다가 이렇게 분할을 해서 메인 메모리 안에서만 이 동작이 가능한 회로들을 따로 모으는 겁니다. 따로 모은다는 게 이렇게 나눈다는 거고, 요 하나씩 나눌 때 새로운 퍼뮤테이션이 생겨서 레이아웃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바꿈으로 해서 I/O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걸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레이아웃 변환 기술이라 그래서, 이것도 레이아웃 자체를 어떻게 하면 바꿀 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술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CPU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U하고 그 다음에 여기 CPU가 이제 붙어 있을 텐데, CPU, GPU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계산을 빠르게 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드디스크도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SD도 달려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하드디스크만 따로 SSD만 따로 이렇게 사용해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속 I/O를 위한 저장 장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RAID로 해서 패럴렐하게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피규레이션을 마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이때까지 해왔는데, 보통 몇 개의 노드를 가진 슈퍼컴퓨터를 쓰냐 그러면 4,000개 이상 되는 노드를 가진 걸 써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한 70초 정도면 42큐빗짜리를 슈퍼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는 42큐빗짜리 그 양자 회로를 갖다가 17시간, 뭐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그 대신에 하나의 노드, 4,000개 노드 쓰는 대신에 하나의 노드를 써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드디스크 같은. 비용은 한 300분의 1 정도 비용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고, 하루 정도면 뭐 충분히 참을 만한 시간이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기 에너지 자가 발전이 가능한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를 주제로 공과대학 선정윤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료학부 선정윤 교수입니다. 제목은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입니다. 그래서
정전은 정전 발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발전된 전압을 저항식으로 위치를 찾아낸다라는 것이고, 그걸로 가지고 터치 패널을 만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가장 먼저 그러면 정전 발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발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흔히 알고 계시는, 저희 어렸을 때 이 책받침을 머리에 이렇게 문지르면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체가 서로 마찰을 하거나 접촉이 생기면 그러면 여기 전기가 유도가 됩니다. 그 전기를 유도하는 건데, 일단은 전기가 유도되는 것은 사실은 각 재료별로 그 전기 친화도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물체를 이렇게 맞댔다가 떼기만 해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표면에 전압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정전 발전의 원리고요. 근데 이 정전 발전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보시면 제가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그 정전 발전에 대해서 좀 갖고 와 봤는데요. 보시면 그 사람의 스킨, 그러니까 사람의 피부가 굉장히 플러스 차지를 띠는 머티리얼이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밑에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리콘이 이게 PDMS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전 발전하면 PDMS하고 휴먼 스킨 이걸로 가지고 그 많은 데몬스트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로 뭔가를 터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전 발전에 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고요. 이걸로 그러면 어떻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자, 일단은 두 물체가 휴먼 스킨과 PDMS가 접촉을 일으키면, 그러면 두 개가 전자 친화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스킨에서 PDMS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시면 ITO라고 있는데 사실 ITO가 필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거는 그냥 컨덕터가 필요합니다. 컨덕터가 필요하고, 이 컨덕터가 지금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얘를 뗐을 때, 이렇게 딱 떼게 되면 그러면 이 마이너스랑 원래 이 위에 플러스가 밸런스가 되어 있었는데, 극단적인 예로 이 플러스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뭔가와 같이 밸런스가 되기 위해서 요 그라운드로부터 요 플러스를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그게 발전입니다. 여기가 발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시 얘가 돌아올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 쌓여있던 플러스가 나가거나 아니면 전자가 들어오면서 발전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접촉됐던 것이 움직일 때 발전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정전 발전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술에 크게 세 가지의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핵심 기술은 정전 저항식 터치 포인트 센싱 작동 원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전 저항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존에 그 정전 발전이 아까 저희가 대전체가 있었고 그 밑에 도전체가 필요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단일층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일층 정전 발전 원리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이것도 저희가 새롭게 만든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은 이 단일층 정전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재료도 합성을 했고요. 이온 전도성 폴리머를 개발한 것.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기술이 합쳐진 것이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터치 포인트 센서라고 하시면 저희 스마트폰에 지금 기술 이름으로는 프로젝티브 캐패시티브 터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에 이렇게 그리드가 쫙 돼 있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그리드가 쭉 돼 있고요. 그리드 하나당 전선 하나씩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터치를 위에 이렇게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손가락이 있으면 이 X축과 Y축의 그 캐패시턴스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센싱을 해가지고
지금 이 스마트폰이 워킹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면 그 다층의 격자층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포토리서 공정,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비싼 공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격자의 전도층 모든 전압을 측정해야 된다. 이 말은 이 각각 라인별로 하나씩 도선이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선 커넥션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 데이터를 측정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터치 해상도는 이 격자의 간격에 이 터치 해상도가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요, 이 정전 저항식 터치 포인트 센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기가 발생을 하고 이거를 각 모서리에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이렇게 4개의 전극만을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 포인트에서 모서리로 전달되는 전압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그 전압을 가지고 이 포인트를 계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전압의 비를 가지고 이 위치인 알파와 베타를 계산해내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단일층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제작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격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돈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센싱 원리는 지금 보면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전압계 연결할 필요 없이 4개의 전압계만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도는 실제로 이 격자로 만든 것보다 해상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 내용은 일반적인 정전 발전 시스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전기를 유도하는 층이 필요하고 도전층이 필요한데 이렇게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한 층으로 바꿨습니다. 한 층으로 바꿔서 이 한 층에서 정전기 유도와 전달이 같이 되게끔 하는 형태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층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종 소재 간의 계면 접착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제작이 굉장히 용이하고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핵심 기술인 저희가 머티리얼을 새로 이렇게 합성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새로 합성한 것은 이온 전도성 폴리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새로 합성을 했고요. 보시면 고분자와 이온성 용액에 친수성과 소수성을 서로 이렇게 개질을 해가지고 둘 사이에서 가장 좋은 어피니티를 만들어내고, 그 둘의 이 이온성 용액 같은 경우는 전도성을 가져오고, 고분자에서는 아까 컨택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그 부분을 맞게끔 해가지고 이 둘을 가지고 새롭게 저희가 머티리얼을 만들고, 이 머티리얼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만든 게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터치 포지션 센서 기반 디바이스 전 영역에 일단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터치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터치패드 등에 저희가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전력, 신축성이 요구되는 차세대 웨어러블 인체 부착형 터치 센싱 디바이스에 저희가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저희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샘플을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센싱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위치가 센싱이 되면 이걸로 가지고 피아노도 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네. 네. 소리가 나옵니다. 원래는. 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여기 요 맨 마지막 거는 보시면 이렇게 2D 패널인데, 터치 패널인데 이거를 손에 이렇게 부착시킨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든 그 센서는 굉장히 투명합니다. 투명도가 99% 이상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렇게 투명한데 이걸로 가지고 이 기계 로봇 암을 저희가 조정하는 건데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쉽다, 그리고 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얘가 투명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소프트해서 스트레쳐블하고, 그래서 웨어러블에도 쓸 수 있고 라고 하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가노 젤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기존의 하이드로젤 기반에 비해서 굉장히 스테이블합니다. 그래서 증발이라는 그런 문제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동향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크게 두 분야인데요. 첫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사물 인터넷 요 시장과, 두 번째는 에너지 하비스팅 시장, 이렇게 두 곳인데요. 웨어러블 시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러니까 2018년 대비 17년 대비 18년에 55.6% 상승. 그래서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는 저희 리포트를 보면 1조 6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하비스팅 요 분야도 보시면 2024년까지 62억 5,5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소프트한 소재로 활용해서 에너지 하비스팅 기반 초전력 터치 센싱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특허는 지금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라고 하는 특허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저희가 S 등급을 받아가지고 미국 특허까지 지금 출원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특허 말고도 저희가 주변을 기술 제품화하였을 때 주변을 커버할 수 있는 특허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대전과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웨어러블 입출력 장치, 그리고 정전 유닛 이를 포함하는 다기능 정전 접착 장치, 정전 유닛의 제조 방법, 그리고 아이오닉 터치 패널, 스트레쳐블 아이오닉 포 트랜스페런트 센서스 앤 액추에이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발표에서 말씀드린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특허 등록까지 끝났고, 지금 시제품 제작하기 바로 직전 단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요약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말씀드린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전 저항식 터치 센싱 작동 원리, 두 번째는 단일층 정전 발전 원리, 그다음 세 번째는 정전 저항식 터치 센서를 위한 이온 전도성 폴리머 제작,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정전 저항식 터치 센싱 작동 원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게 자가 발전 방식의 터치 센싱을 저희가 갖고 있고, 격자에 의존하지 않는 터치 포인트 센싱을 하기 때문에 상용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일층 정전 발전 원리 같은 경우는 얘가 단일층이기 때문에 생산 공정의 단순화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이온 전도성 폴리머 같은 경우는 투명도가 굉장히 높고 신축성도 높고 낮은 탄성도, 이온 전도성도 높고 보건성도 높아서 실제로 이 원천 재료로서 웨어러블 소재로서 이게 두루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네 번째 기술 소개해 드립니다. 전송 지연을 보장하여 효율화한 6G 랜 관리 기술을 주제로 공과대학 이경한 교수님께서 교수님 연구실에 한태경 연구원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이경한 교수님 연구실의 한태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종단 간 어플리케이션 레벨 지연의 성능 보장을 위한 무선자원 할당 방법 및 장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당 발표는 기술 개요, 기술 적용 범위, 관련 특허 동향 및 기술 개발 추진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다들 휴대폰에서 대부분 5G를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5G는 이제 4G가 보여줬던 혁신에 비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크게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체감 성능이 4G에 비해서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평가를 이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6G를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5G가 실패했던 이유를 답습해서 이제 6G에서는 그걸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래 보시는 네트워크 기반 자율주행, 실시간 센싱 및 자동화, 실시간 원격 제어, 증강현실과 메타버스는 차후에 6G의 네트워킹에 의해서 실현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5G는 왜 실패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KPI라고 하는 대역폭이나 지연 같은 부분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하자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응용 성능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5G가 체감 성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저희 연구실은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은 초정밀 네트워킹이라는 기술인데요. 이제 초정밀 네트워킹이라고 하면 응용 성능을 보정할 수 있는 전송 목표 지연에 맞춰서 응용 데이터 유닛을 초정밀 전송 허용 범위 이내에 정확하게 도착시키는 이제 기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기술이 이제 기존 기술과 뭐가 다른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기존에는 이제 패킷 기준으로 저러한 특정 전송 목표 지연을 달성시키거나 전송 목표 지연 이내에 도착시키는 기술들을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응용 데이터 유닛이라는 개념은 이제 응용 성능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여러 개의 패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의 패킷을 제때 도착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여러 개의 패킷으로 이루어져 있는 응용 데이터 유닛을 목표 지연에 정확하게 맞게 전달시키는 것이 응용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6G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정밀 네트워킹 기술을 실현하려면은 기지국에서 단말을 할당해주는 무선 자원관리 구조인 RRM이 다양한 시간에 따라서 변동한 특성들을 고려하여서 정확하게 무선 자원 할당을 해줘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연구실에서 그리는 6G 차세대 6G 이제 구조인데요. 6G는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 구간에서의 데이터 프로세싱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종단 간의 랜을 포함한 무선 구간과 어그리게이션 네트워크와 트랜스포트 네트워크를 포함한 유선 구간을 모두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 빠졌네. 네. 이러한 정확한 이제 무선 자원 할당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래 두 개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스트 네트워크 상호 정보 연동 아키텍처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동하는 다양한 네트워크 특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지국에서 그 정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호스트의 정보도 기지국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호스트 네트워크 간 정보 교환 인터페이스 및 정보 교환 프로토콜 개발이 부재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자원 관리 구조를 개발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응용의 정보도 네트워크 계층에서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는 그런 계층 간의 정보 연동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 간 정보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저희의 자원 관리 구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저희가 제안하는 학습 기반의 무선 자원 관리 구조인데요. 먼저 이 자원 관리라는 것은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과 주파수 도메인에서 단말별로 어떤 피지컬 리소스 블락 할당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이제 자원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래서 단말별로 이제 머신러닝 기반으로 채널을 예측해가지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정보 연동 아키텍처를 활용하여서 응용 데이터 유닛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기반의 초정밀 RRM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 기술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신 강화학습 연구에서 MP 하드 조합 문제는 이제 강화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가용 자원 초과 여부, 채널 상태 변화, 그리고 단말별 채널 상황, 응용 데이터 유닛별 지원 요구 등의 많은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피지컬 리소스 블록 할당 문제는 조합 문제이고 MP 하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강학습 기반의 조합 탐색이 기존의 그리디한 휴리스틱 기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도면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자 하는 6G에 필요한 핵심 기술 5가지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발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핵심 기술 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5는 기계강학습 기반의 무선전 할당 기술인데요. 해당 기술은 RAN 인텔리전트 컨트롤러라는 이제 RIG이라는 하드웨어에 적용되어서 실시간 채널의 변동적인 무선 자원 활동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응용 데이터 유닛을 초정 및 전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는 이제 6G 차세대 다걸 6G에서 이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온타임 전송을 위한 6G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정보 연동 프로토콜 혹은 아키텍처, 그 다음에 기계 강학습 기반의 코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등을 이제 구축하여서 이제 실제로 해당 특허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특허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관련 특허를 검색해봤을 때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무선 자원 관리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특허는 이제 버라이즌과 AT&T에서 이제 제시된 특허인데요. 해당 특허들은 이제 무선 자원을 할당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은 이제 6G에서 중요할 거로 생각되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보장이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유닛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의 연구가 좀 더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술 사업화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6G 같은 경우에는 오픈 랜 얼라이언스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이제 그 표준화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는 핵심 구성 요소, 올해는 이제 RIG이라고 하는 RAN 인텔리전트 컨트롤러가 이제 앞으로 6G를 구동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이제 아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특허를 이제 오랜 기반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협력 기업들과 통해서 실제로 검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기술은 이제 종단 간 어플리케이션 레벨 지연의 성능 보장을 위한 무선 자원 할당 방법 및 장치라는 이제 특허로 9월 30일로 출원이 완료되었고요. 표준 특허화를 이제 앞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내년까지 국제 특허화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정확성 및 안정성 향상 기술을 주제로 공과대학의 김현우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기술은 공과대학 박병국 교수님의 기술로 교수님께서 작고하시어 이 박 교수님의 핵심 기술을 최우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현우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반도체 재료 및 소자 연구실 박사과정 김연우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정확성 및 안정성 향상 기술에 대한 저희 연구실의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을 크게 이제 시냅스, 뉴런 그리고 시스템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시장 동향 및 특허 출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규모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반도체의 이제 관련 특허의 출원 개수도 2014년 이후로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는 크게 소자, 회로, 시스템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고 이제 각 분야별로 관련한 특허 및 그리고 전체 인공지능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특허의 보유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특허 중 이제 세부 분야 중 시냅스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6교 형태의 채널을 가지는 시냅스 소자 및 어레이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텀 게이트 핀이 있으면은 채널이 바텀 게이트 핀을 넘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유효 채널의 길이를 늘림으로써 미세와 공정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화 현상들을 완화를 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고집적 대용량 시냅스 어레이를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시냅스 어레이 구조도 제안을 하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유효 채널의 길이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시냅스의 전류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숏 채널 이펙트의 완화, 그리고 멀티 레벨을 구현하기가 용이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포터미널 노어 어레이에서 이 구조에서 이제 게이트와 드레인 단자를 공유를 함으로써 셀 사이즈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스킴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병렬 처리 속도를 극대화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여러 개의 인풋이 하나의 시냅스 어레이에 입력되었을 때 동시에 아웃풋단의 각각의 인풋 샘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인퍼런스 시스템에서 멀티 인풋 프로세싱을 이제 하나의 어레이를 공유를 해서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는 이제 패러렐한 특성이 요구되는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CNN 같은 경우에 활용이 될 수가 있으며, 기존의 그런 SNN 시스템에 비해서 인풋 프로세싱을 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감소가 가능하므로 이제 스루풋이 증가를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여기 시냅스 어레이에서 하나의 공유된 시냅스 어레이만 구동을 하고 있고, 이 로테이팅 워드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웨이트를 이렇게 전사를 해서 구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 이피션트한 시스템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컵페이스터 기반의 크로스포인트 어레이에서의 벡터 행렬곱 연산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크로스포인트 기반의 어레이에 워드라인 선택을 위한 스위치, 그리고 비트라인의 충전, 방전을 위한 스위치를 활용을 해서 캐패시턴스의 변화가 가능한 커피스터 소자들의 가중치의 합을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스위치들은 이제 모스펫과 같은 소자를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활용을 하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 비트라인을 충전을 하고 방전을 시키는 이런 스킴을 활용을 해서 캐패시턴스를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커피스터 기반의 시냅스 소자를 활용해서 어레이에서 이제 벡터 행렬곱의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는 이 커피스터 어레이의 그런 소자의 구현 방법이 제한이 없이 이 커피스턴스의 변화가 가능한 모든 커피스터 어레이에 이 기술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다른 크로스포인트 어레이에 비해서 저항이 큰 커피스터 어레이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닉 패스의 억제가 가능해서 벡터 행렬곱 연산의 에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세부 분야 중 뉴런에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카운터를 활용을 한 아날로그 디지털 복합 뉴런 회로에 대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아날로그 방법으로 축적이 된 입력 신호의 양을 카운터를 통해서 카운터를 활용을 해서 업 카운팅을 해서 측정을 하고 다시 다운 카운팅을 하면서 출력 신호를 내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연산과 그리고 정확한 출력 신호 전달이 가능을 한 아날로그 디지털 복합 뉴런 회로를 제안을 하고 있고, 해당 기술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을 통해서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고 디지털 로직을 통해서는 정확한 출력 신호의 전달이 가능한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뉴런에 입출력이 되는 신호의 양을 이렇게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이 양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서 구현을 한 인공신경망의 추론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그리고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는 시간과 출력 신호를 내보내는 시간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으므로 인퍼런스 동작을 진행을 할 때 파이프라인 형식으로 추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추론 스루풋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추가적인 보상 회로를 적용하여 전류 거울의 선형성을 개선을 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보편적인 커런트 미러 회로가 있고, 이때 커런트 미러 회로의 입력 노드 변화에 따라서 미러링 해야 되는 이상적인 전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왜곡된 전류의 차이만큼을 보상을 해서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보상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통해서 이 보상 회로를 통해서 전류의 왜곡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이제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커런트 미러의 선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제한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따라서 본 기술을 통해서 이전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각각의 이제 시냅스 전류 합을 정확하게 왜곡 없이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론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 또한 이제 커런트 미러의 리니어리티를 확보를 함으로써 다른 뉴로모픽 시스템 이외의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해당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중에서 시스템에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르고 정확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바이어스 구현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바이어스를 만약에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바이어스를 최대 발화율로 갖도록 구현을 하는 하는 반면에 해당 기술에서는 각각의 레이어의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턴시를 고려를 해서 바이어스에 의도적인 딜레이를 준 다음에 입력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바이어스를 구현할 때 각각의 레이어마다 서로 다른 바이어스의 지연 시간을 줌으로써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인퍼런스 동작을 가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최대 정확도에 도달하는 시간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스파이크 뉴럴 네트워크 에러를 감소를 시켜서 최종 추론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며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의 추론 성능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인공신경망 결함인지 재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은 시냅스 어레이에서 결함 소자가 감지되었을 때 이 결함 소자의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이를 기반으로 결함인지 재학습을 수행을 해서 재학습된 가중치를 시냅스 어레이에 다시 전사를 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시냅스 어레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결함 소자에 의한 성능 저하 문제를 이 웨이트를 0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하드웨어 인공신경망 관련한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결함 소자의 비율이 80%까지 높아져도 효과적으로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이며, 원래는 이런 결함 소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리던던시 셀들을 구현을 해 놓아야 하지만 이런 리던던시 셀이 필요가 없고 해당 셀의 웨이트를 0으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리던던시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시냅스 동종 장치를 통한 활성함수 조절 및 가중치 변화의 보상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활성함수 표현 장치, 예를 들어서 뉴런과 같은 장치에 시냅스와 같은 시냅스 동종 장치를 활용을 한 기울기 조절부를 추가를 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시냅스의 어떤 동적인 특성이 변화했을 때 시냅스와 동일한 변화량을 갖는 시냅스 동종 장치를 활성함수에 추가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시냅스의 변화를 활성함수의 기울기를 조절을 해서 해당 변화를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기반의 인공신경망 관련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며 웨이트의 그런 온도 또는 시간과 같은 그런 변화에 따른 동적 특성 변화를 이런 활성함수 표현 장치의 기울기를 변화를 시키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며 이를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추론 및 정확도 그리고 신뢰도를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로모픽 장치 및 뉴로모픽 장치에서의 변이 특성 보상 방법에 대한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술에서는 시냅스 어레이에서 프로그램 앤 베리파이를 진행을 한 후 그 다음에 뉴런 회로와 인테그레이션을 시켜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를 동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한 반면에 해당 기술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 어레이와 뉴런 회로를 인테그레이션 한 후 출력되는 스파이크의 개수를 통해서 가중치를 형성을 해서 좀 더 정확한 인퍼런스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이 뉴런 회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threshold 볼티지, 뭐 캐패시턴스 아니면 스파이크의 파형 등의 여러 가지 베리언스를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펄스와 가중치를 사용을 하는 다른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도 확장을 해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본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반도체 시장의 확장보다 더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으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로 구현된 시냅스 그리고 뉴런 시스템 전반에 걸친 기술에 대해서 특허와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시냅스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의 집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뉴런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 어레이의 인풋과 아웃풋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향 그리고 시스템의 경우에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현 및 이제 병렬 처리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해당 기술과 지식 재산권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는 연상량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동형 회전기 위임 및 관리 기술을 주제로 공과대학 노종선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는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노종선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Privacy Preserving Machine Learning with Server and Client on Encrypted Data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전 분야를 이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또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잘못 핸들링을 하면 큰 소송이 걸리고 큰 문제가 되고 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3법 3가지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을 암호화된 데이터 상에서 구동시키는 그러한 요소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기술 2가지를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해서 오늘 발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게 있고 구글이나 삼성, SDS나 이런 클라우드 서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자기들의 메디컬 데이터를 함부로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디컬 이미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달라고 클라우드 서버에 함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I as a 서비스 상황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는데, 이 메디컬 이미지를 암호화를 해서 서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 할 때 이제 비밀키를 그러니까 뭐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쓰는데, 이 비밀키가 없으면 그 누구도 이거를 해석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호화된 이런 메디컬 이미지를 AI 서버에 보내면 서버에서는 그거를 그냥 암호화된 상태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 또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 AI 서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send back to 이 하스피털에 보내면 여기서는 이제 비밀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디크립션 까가지고 보고서 의사의 견해와 AI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병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존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이런 것이 이제 어디에 쓰이느냐? 지놈 어널리시스라든가 캔서 튜머 디텍션, 파이낸셜 어널리시스라든가 뭐 세미컨덕터 일드 어널리시스, 또 포렌식 이미지 레코니션, 퍼스널라이즈드 애드버타이징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빗하고 매우 센시티브한 이런 데이터들이 머신러닝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PPML입니다. 그래서 이 PPML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세 개의 파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오너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서 클라우드 서버를 트레이닝할 때 쓰는 데이터를 갖고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트레이닝이 됐으면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원하는 메디컬 이미지 같은 걸 암호화해서 보내서 여기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가 병원에서 이제 병에 대한 심각한 정도에 대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PPML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고, PPML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암호화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머신러닝에 구동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프라이버시를 잘 보존해주고 그러나 또 문제는 가장 복잡합니다. 이게 정통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결국 이게 PPML의 궁극적인 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잘 해결이 되질 못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 핵심 요소 기술들 여러 개를 해결을 해서 어떠한 머신러닝에도 이 프라이빗 암호화된 데이터가 구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국제 ICML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양대 컨퍼런스 중에 하나에서 지난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ML이라는 거는 평문상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러닝된 거를 그대로 그 모델을 갖다 쓰면서 거기다가 암호화된 데이터를 쓰는데, 이 머신러닝에 있는 몇 가지 그 핵심 요소들, 요소 액티베이션이라든가 풀링 이런 것들을 효율적인 폴리노미알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그대로 트레이닝된 걸 사용하고,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커뮤니케이션의 양도 적고 또 이것을 레스넷 110이라고 하는 매우 딥한 머신러닝에 넣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올 ICML에 논문으로 제출해서 채택이 되었고 세계에서 최초로 이러한 정상적인 암호화된 데이터가 머신러닝에서 돌아가는 구동되는 것을 보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암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동형암호다 또는 뭐 완전 동형암호다 해서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FH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암호화된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곱하고 더하는 연산이 가능한 암호 시스템이 되겠어요. 호모모르픽이라는 것은 수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문상에서 이렇게 곱한 결과를 복호를 하면 평문상에서 곱한 거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암호 시스템, 이것이 이제 소위 FHE라고 하는 동형 암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데이터를 프라이빗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고 클라우드 서버 뭐 구글이라든가 삼성 SDS 같은 데서는 GPU 칩이 뭐 수만 개로 구성된 엄청난 GPU 서버를 갖고 있으면 계산 이런 암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 또한 암호화되어 있어서 서버는 알 수가 없어요. 이 클라이언트에 보내면 그걸 복호를 해서 그 프로세스된 분석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뭐 말들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나 여기는 엄청난 계산량과 복잡한 수학과 복잡한 알고리즘들이 많은 게 인발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동형 암호는 크게 CKKS와 VGV, TFHE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CKKS라는 건 우리 이제 서울대 천정희 교수님이 만들어낸 것이고 완전 동형 암호 중에서는 리얼 넘버나 컴플렉스 넘버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유일한 동형 암호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게 굉장히 독보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 교수님이 만드신 CKKS 완전 동형 암호에 대한 뭐 내용이고 그래서 미국의 가트너사에서는 2020년에 이제 트렌드 리포트에서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 for 2022 해서 12개의 테크놀로지 트렌드 for over next 3 to 5 years가 되겠고 이 중에 3개의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호모모르픽 인크립션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또한 미국의 DOD의 다알파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 디프라이브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너레이션을 했어요. 3,300만 불짜리 디프라이브 프로젝트를 제너레이션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듀얼리티 갈로아 3 내셔널과 인텔 페더럴 해가지고 4개 회사가 참여를 해서 이 완전 동형 암호를 효율적으로 하드웨어로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에이식 칩으로 이런 에이식 칩 엑셀러레이터를 디벨롭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너레이션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만큼 완전 동형 암호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이제 서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갈로아 키 또는 로테이션 키라는 걸 보내야 되는데 머신러닝으로 해서 로테이션 키를 한 600여 개를 만들어 보내야 됩니다. 그게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냐? 200기가바이트입니다. 200기가바이트라는 것은 서울대학병원에서 그거를 제너레이션 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서버로 전송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래는 총 로테이션 키의 개수는 약 6만 5천 개쯤 돼가지고 실제는 2만 기가바이트입니다. 그거는 뭐 핸들링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가 PPML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임을 알아서 그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연산을 위한 연산 키 중 회전 연산, 로테이션에 사용되는 갈로아키 크기가 매우 방대한데 이로 인한 클라이언트의 연산량 및 통신량 부담이 많다. 그래서 특정한 인공 시스템이 하나가 주어졌을 때 필요로 하는 갈로아키가 200GB, 약 620여 개의 키를 만들어 내야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그걸 전송해야 된다. 그래서 서버는 갈로아키 또는 로테이션 키를 받아서 이걸 저장을 또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서버라는 건 수많은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고 하나의 서울대학병원에서 서비스를 한 가지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 한 군데서만도 200GB를 뭐 20가지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4000GB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아무리 서버라 하더라도 저장해 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구성되는 PPML 시스템에서 암호문상에서 이거를 구동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동형 암호 기반의 이러한 PPML 시스템이 실용화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안해낸 것이 계층적 갈로아키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꼭 필요한 약한 아주 적은 양의 한 15개, 한 30여 개, 요 정도. 원래 아까 200GB에 50분의 1 정도 되는 걸 이쪽에 만들어서 보내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 서버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제너레이션해서 인공지능에 활용하는 겁니다. 서버라는 건 계산량이 클라이언트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갈로아키를 클라이언트가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갈로아키 생성 키만을 만들어서 전송하면 약 4GB를 가지고 이 문제가 다 해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약 50분의 1의 계산량 등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버는 연산에 필요한 모든 갈로아키를 스로 만들어서 삭제하고 재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하이어라키컬 갈로아키 with more leve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만드는 걸 가지고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 같은 걸 여기서 만들어 두면 필요시에 더 빨리 만들어서 이것을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레벨을 아까는 2개, 이런 경우는 좀 3개, 이렇게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세분화된 계층적 갈로아키, 그래서 갈로아키 계층을 더 세분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생성해 놓은 중간 계층의 갈로아키로 인해 서비스 요청으로 키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갈로아키의 이게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효율적인 알고리즘들, 호이스팅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거기 특허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어라키컬 갈로아키의 주요 장점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연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통신량을 50분의 1로 줄이고 클라이언트로의 연산키 재요청이 필요하지가 않고 서버에서 메모리가 덜 사용이 되고 서버의 계산 마들에 대한 인포메이션 리퀴지가 없고 서버의 계산 모델의 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매우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허는 로테이션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KMS라고 하는 이런 거를 중간에 두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서버들이 있는데 옆에다가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 KMS라고 하는 거를 두어서 그거를 활용하자라고 하는 게 뭐 두 번째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KMS, 키 매니지먼트 서버를 따로 두어서 키를 위탁, 생성, 분배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마스터 로테이션 키를 KMS에 주면 KMS에서는 그걸 적당히 만들어 가지고 서버에게 공급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서는 KMS에 대한 서비스 거부, 비인가된 요청에 대한 불필요한 과금 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티켓이라는 것을 발행하는 또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게 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암호문을 보낼 때 티켓도 여기다 서버에게 보내주면 서버는 그 티켓을, 이것도 티켓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는 알 수가 없어요. 이 KMS에 보내면 이거는 인증된 거다라고 해서 필요한 키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KMS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서버들이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주요 기능을 보면 사용자의 키의 저장, 사용자 키, 파생키 생성, 이 다 KMS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키 및 파생키 저장, 연산 서버와의 통신, 개별 사용자 등록 및 키 보관, 시큐어 통신 채널 제공, 뭐 이런 것들을 이 KMS에서 함으로써 훨씬 더 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보면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연산 데이터 및 티켓을 전송하는 것으로 충분함으로써 모바일에서도 동영 연산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 권한 티켓을 KMS의 사용 권한을 함께 부여해서 이 KMS에 대한 공격 시도 이런 것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연산을 과도하게 서비스 거부 공격 및 unauthorized 키 생성 저장을 불필요한 과금 공격 유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용 권한 티켓의 주요 특징은 클라이언트가 AI as 서비스의 연산 의뢰 시 KMS 이용 권한을 담은 티켓을 함께 전송하고, 티켓은 암호화되어 있으며 해당 키 소유자 및 KMS 해독이 가능하고, AI 서버는 해당 티켓을 받아 전달만 가능하며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MS는 사용자와 합의된 비밀키, 공개키 암호를 이용해 티켓을 해독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권한 티켓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사용자의 신원, 사용자가 연산을 허용한 시간, 정보, 허가된 키 아이디 및 허용 범위, 권한을 위헌받은 AI 서버 정보 등을 포함을 하고 있겠어요. 오늘 뭐 제가 두 가지 특허를 말씀을 드렸고, 그 앞서서 전체적인 PPML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술 소개만이 남아 있는데요. 넓은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시간 커널 컴퓨팅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과대학 황철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그 노정선 교수님께서는 시스템 레벨, 알고리즘 레벨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AI 시스템에서 그 훨씬 아래 레벨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커널이라는 말이 이제 일종의 그 필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I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로우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크게 예를 들어 이제 A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거를 바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뭔가 이렇게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필터링된 이미지를 실제 인식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집어넣으면 연산량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특징만을 추출을 해가지고 인식하는 시스템에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위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런 거죠.
그 CNN을 보면은 이렇게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컨볼루셔널 커널을 적용을 하는 거고, 그다음 그 추출된 특징을 다시 압축을 하고, 그 압축된 것들의 또 특징을 추출하고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이미지 어널리시스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정보가 이제 어떤 시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들어오면은 이런 방법은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 게 소위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가령 우리가 그 음성 또는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 보면은, 또는 이제 문장 같은 거 인식할 때 보면은 이 단어들이 어떤 순서를 갖고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써서 하는데, 이거를 그 하드웨어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위에 거는 보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CNN이고요. 이 아래 거는 여기 이제 그 하드웨어 중에 하나인 소위 레저보어 시스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대체하려고 하는 RC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기 우리가 이제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이 가로로 다 픽셀을 한 로우별로 이렇게 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예. 다시 가면 이렇게 첫 번째 줄은 전부 0만 들어오고 중간중간에 1이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 줄에 있는 한 줄을 여기 하나의 뭔가 레저버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0이 쭉 들어왔을 때 여기 뭔가 하여튼 0이 뭐 예를 들어서 16개가 있었으면 16개 해당되는 뭔가가 이렇게 이제 신호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도 0이고 쭉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0이 아닌 놈이 들어오는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검은 게 6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요렇게 가보면은 16개 중에서 흰 게 10개고 검은 게 6개인 신호가 가령 여기에 저장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도 흰 게 10개, 검은 게 6개인데, 이게 이제 그 배치가 다른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흰 게 있고 여기 검은 게 있는 경우하고, 여기 흰 건 다 여기 몰려 있고 검은 게 있는 경우하고, 여기 이제 뭐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를 얘가 이제 뭔가 인식을 해서 그걸 여기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차원 시스템을 1차원에 매핑을 하는데, 그 매핑이 될 때 요 검은 점들의 위치를 한 점이 알고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좀 더 간단한 예를 갖고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 우리가 2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2를 이렇게 이쪽으로 잘라보면은 여기 검은 거는 0이라고 하고 흰 거는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신호가 없고 있고 없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전기 신호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여기는 일렉트릭 펄스를 안 보내고 여기는 펄스를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보내고 보내고 안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0, 1, 1, 0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를 잘라보면은 이제 신호가 한 번 있고 여기도 한 번 있는데, 이제 문제는 들어온 신호의 위치가 다른 거죠. 나는 뭘 하고 싶은가 하면은 똑같이 한 번이 들어오더라도 요 신호를 받은 요 소자가 요게 언제 들어왔는가 하는 걸 기억하고 있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요 소자들의 상태를 딱 보면은 이게 2차원적으로 써있던 숫자를 1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하게 된 거고 프로젝션을 하게 된 거고, 그럼 요걸 다 인식을 하면 이게 2였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은 뭔가 이렇게 전기 신호를 받으면은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신호가 쭉 저항이 도록 커져가지고 전류가 감소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맵리스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령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1000, 0100, 0001 요 세 가지에 대응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맨 처음에 1이 한번 빡 들어오고 계속 0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죠. 1이 들어오고 쭉 계속 신호가 떨어져서 여기 들어오고, 이건 두 번째 들어왔으니까 안 들어오고 여기 들어와서 쭉 떨어지고, 세 번째가 여기 들어와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 한 번씩 신호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서 다 읽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이 요게 전류가 제일 작게 읽어지는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한 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있는데 다 신호는 한 번씩 들어왔지만 어느 위치에서 신호가 들어왔냐 하는 거를 요 나중에 요놈들의 상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소위 일종의 템포럴 커널 시스템인데요. 여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어떤 거는 이런 신호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건 굉장히 늦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제가 초음파 신호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전도 신호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입력 신호의 타임 콘스탄트가 굉장히 다르면 하나의 이런 커널 갖고는 다 대응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발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걸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뭔가 맵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비슷한데요. 뭘 붙였냐면은 우리 저기 전자공학에서 잘 알려진 캐패시턴스하고 저항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요놈을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우리가 맵리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캡하고 저항을 이렇게 이제 붙여 놓으면, 내가 여기다 이제 전압을 팍 가하면 처음에 여기 캐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징한 전류가 픽 흘러요. 그러다가 차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쭉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끄면은 다시 디스차징 커런트 흐르고. 근데 이게 캐패시터라고 하는 게 여기 하나 있어갖고, 신호를 안 주면은, 전압을 그만큼 주면은 그동안 여기 차징이 되다가 여기 껐잖아요. 그럼 이게 도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신호가 들어갈 때 보면 또 이렇게 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0, 1, 0, 1, 0, 1, 0, 1, 1 이렇게 이제 펄스를 3번 주고 2번은 안 주고, 여기는 5번 중에서 1, 0, 1, 0, 1을 줬으니까 역시 펄스를 3번 주는데 이번 펄스를 주는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은, 이렇게 펄스를 2번 연속 주는 거는 이렇게 딱 차징이 되고 나가지고 바로 연속으로 줬기 때문에 이게 디스차징이 안 돼서 두 번째 펄스가 들어가도 이 차징 픽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 보면은 펄스를 2번 받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휴지기를 주게 되면은 이때 다 여기 디스차징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3번을 주셔도 펄스를 3번 받는 그런 양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1을 2번 연속 줬는지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0을 주고 줬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리를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령 이제 이렇게 디짓이 4개 있는 거, 4자리를 쭉 이렇게 구별을 해보면 16가지가 나오죠. 2의 4승이니까요. 그러면 000부터 이제 111까지가 있는데, 그럼 요거를 뭐 가령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재밌게도 1이 이렇게 해서 한 번 있으나 2번 있으나 3번 있으나 4번 있으나 다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스파이크가 한 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맵리스트라고 하는 놈의 저항 상태는 스파이크가 몇 번 나오냐 결정을 하는데, 내가 집어넣는 거는 안 집어넣기도 하고 한 번, 2번, 3번, 4번 집어넣는데 다 똑같은 결과를 내요. 그럼 다시 구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다른 펄스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 간격을 둬 가지고 이렇게 넷 펄스가 2번 나오게 하면 다 똑같이 돼요. 그러면은 넷 펄스가 한 번 나오냐 2번 나오냐를만 조절할 수 있으면은 이런 그룹과 이런 그룹을 구별할 수 있는데, 좀 더 좋게는 이걸 다 구별하고 싶어요. 그럼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다 다른 데 대해서 이 출력값이 다 다르게 만들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R과 C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이렇게 빠져나올 때 걸리는 시간, 요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은 이렇게 다 다르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발명의 핵심이 여기다가 요걸 붙이는데, 요걸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요놈들이 반응하는 시간 상수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그룹을 분류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 분류하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O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4개씩 묶어갖고 그룹으로 나누고, 그러면 이게 다 이제 196개의 어떤 그룹이 나오는데, 그거 4개가 결국은 16가지의 인풋으로 바뀔 테니까 그 16가지를 다 구별할 수 있는 상태로 이 값들을 조절을 해보니까 실제로 잘 되더라.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요거를 가장 크게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건데요.
시간 얼마나 썼죠? 네, 다 됐습니다. 네. 요거는 그 이제 브레스트 캔서 그러니까 유방암 이미지인데 이게 초음파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쭉 밀고 지나가면은 이쪽 방향으로 한번 쫙 신호를 냅니다. 그런 걸 쭉 긁어 모아갖고 이런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이미지를 나중에 이제 분석하는 게 현재가 하는 일인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기 리얼타임을 할 수 있으면은 요 줄별로 신호 나는 걸 쫙 이렇게 잘라보면은 가령 여기를 잘라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펄스가 안 들어오다가 이게 펄스가 들어오는 거고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령 여기를 잘라보면은 이게 펄스가 여기 강하게 들어올 거고 좀 안 들어올 거고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펄스의 간격이 다른 거를 이제 결국 이 이미지들이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한 게 결국은 뭐냐면 이 펄스의 개수뿐 아니라 펄스가 어디 있느냐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시스템을 적용해서 이걸 이제 이미지 어널리시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초음파 신호기 때문에요. 이 펄스 간 간격이 0.1 마이크로세컨드 굉장히 짧아요. 그러면은 이 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 나의 이 맵리스트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데 그 타임 컨스탄트 0.1 마이크로세컨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RC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짧은 타임 컨스탄트에 충분히 반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반대로 이거는 이 심전도 신호인데 우리 알다시피 이제 심장은 되게 초 단위로 뜨죠. 초에 몇 번 뜨잖아요. 그러면은 부정맥이 있다는 건 이게 이제 심장이 뛰는 게 좀 이렇게 불규칙한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거하고 불규칙적인 거 사이에서 이 갭이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펄스의 개수뿐 아니라 펄스의 간격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역시 이걸 앞에 걸로 이것도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간격이 이제 1초입니다. 앞에는 시그마 7승초 또 검출을 했고 같은 시스템으로 R 실험을 바꿔주면은 이거는 훨씬 더 긴 것도 검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많은 시간 정보를 가진 이미지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다. 그것이 본 발명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RC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제시한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된 10건의 IT 기술에 대한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 또 기술 소개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사업화가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가오는 또 새로운 산업화와 또 다가오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또 일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또 우리 인류의 더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술들로 가득한 발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업들과의 기술 상담이 지금 바깥 로비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2022년 SNU 산학협력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소개가 된 이 기술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따로 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또 발표자와 상의를 거쳐서 추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 좀 더 참고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발표나 또 기술이 있으셨다면 추후 또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교류 또 오늘 이 시간 기술 협력 네트워킹이 보다 강화되고 또 가능했던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기술을 소개해 주신 연구진 그리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여기 계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발표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